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 메이저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모든 관심이 딱 두 가지네요. 네, 우크라이나에 하나가 방점이 찍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단일화니 뭐니 이러한 것들로 온통 나라가 약간 좀 어수선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러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지난 토요일 날 또 열심히 우리 스터디 모임 잘 인도하고 글로벌 이제 반도체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큰돈을 번 실질적으로 멋진 우리 제야 고수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리고 이번 주 또 최근 어떠한 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시장을 봐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던 아주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스터디 모임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도 언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우리 스터디 모임에 오셔서 이렇게도 매달 두 번씩 모여서 그 오미크론 이 장에서도 마스크 굳게 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느껴보고 열기를 느껴보면 많은 도전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런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FOMC로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반은 끝난 건데 지속적으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변수로 갔다 상수로 갔다 변동성을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이게 반복적일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가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무력으로 밀어붙이고 하나는 협상당을 꾸리는데 핵심은 협상단이 아니죠.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네, 협상단은 글로벌 어떤 비난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 위한 용인데 핵심은 무력으로 키예프를 점령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 협상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전쟁은 이미 터졌고 그리고 협상이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은 올랐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그런 팩트이고 요인이고 모멘텀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빨리 무력으로 점령할 것인가 여기가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3월 중순에 있는 FOMC에서 50bp를 올릴지 25bp를 올릴지 또 향후에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주요 관심사로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3월 초로 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봐야 될 중요한 시장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견고히 하고 발로 꾹꾹 밟아서 조금씩 이제 박스권이 내려가긴 하지만 박스권 하단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2600에서 7500 저는 2700에서 2900까지 5월까지 보는데 바닥은 이제 좀 갈수록 시간적으로도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콘크리트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무너지지 않는다의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고 이번 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 2.51% 상승해서 34,000을 다시 회복했고 나스닥도 1.64% 올라서 13,694, 14,000을 회복해야 되는데 좀 시간적으로 걸릴 것 같고 S&P가 모처럼 2.24% 상승하면서 4,38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시작부터 좀 흔들림 없이 있다가 바로 이제 상승으로 뽑아버렸죠. 그렇죠? 나스닥도 하락으로 살짝 갔다가 상승으로 시간이 갈수록 뽑아버린 상황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모습이죠.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장과 전쟁의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도 뭐 3.91% 올라서 7,400. 프랑스도 3.55% 올랐고요. 독일도 3.67% 올랐습니다. 유럽 시장이 당사자인 유럽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그 금주 한 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렇죠? 네. 문제는 항상 미국이 전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항상 꼬리를 달고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죠.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시장의 악습이었는데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지 아니면 강하게 한 번 더 버텨주면서 상승 기운을 얻어갈지 중요한 포인트인데 개인적으로는 윗꼬리를 달지만 너무 긴 윗꼬리는 아닐 것 같다. 그렇죠? 네, 아주 긴 윗꼬리는 아니고 짧은 윗꼬리를 달고
나름대로 장을 강보합 정도에서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주 시장 전망 결론부터 봅시다. 전쟁 종결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빠르게 이기든 지든 빨리 스피드 있게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이미 발을 빼고 있고 미국도 발을 빼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만 항쟁 의지를 하는데 화염병으로 항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가 자국 전력의 50%를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쏟아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인데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지든 빨리 끝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시간 끌기로 갈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쉽게 결론이 안 날 확률, 쉽게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확률. 문제는 이제 시가전을 하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날 위험성을 서론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가전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탱크로 밀어붙이다가 게릴라전 쪽으로 나오는 것들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가전을 해야 되는데 사상자가 많이 난 시가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끌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아주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전쟁은 이제 이 정도로 본다면 이제 관심사는 FOMC로 가는 거죠. 50bp냐, 25p냐, 1년에 몇 번 올릴 거냐, 스피드를 어떻게 할 거냐, 대차 대표를 어떻게 축소할 거냐,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 거냐, 이러한 것들이 관심이 쏠립니다. 핵심은 이제 2월 달, 인플레이션,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 살짝 꺾일지, 옆으로 행보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발 곡물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 러시아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쉽게 꺾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공급 체계 체인을 좀 막는 블락으로 막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전쟁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막상 터지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한두 달 더, 한 분기 정도 더 연장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생각보다도 비둘기파적일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좁은 박스권을 전망합니다. 2650에서 2750. 바닥은 2700에서 단계 올라가면 2800 이 정도인데 일단 2700 탈환이 먼저이고 올라가는 2750 정도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3월은 또 새로운 형태의 리오픈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리오픈주, 여행, 호텔, 렌터, 카지노 이러한 기존의 리오픈주가 1차 상승을 한 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다시 이런 애들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물론 갈 수는 있지만 약할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리오픈주, 리오픈을 했을 때 또 어떤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수혜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죠. 의류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요즘 눈에 보는 것은 효성 CNC처럼 우리가 이제 외출을 많이 하게 된다면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스판덱스의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런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나가는 이제 선거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나지, 목요일날 선거를 하는데, 끝나는데,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건설, 주택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다음에 온전과 그리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좀 발을 담궈 놓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한 한 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러 자료를 보다가 재밌었던 게 S&P 500 주가지수가 전쟁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두 가지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나눴는데 메르시증권 애널리스트가 전쟁이 이미 알려진 전쟁인과 알려지지 않는 전쟁,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버리는 것을 알려지지 않는 전쟁으로 봤고 전쟁이 서로 티격태격 미리 전 단계가 있어서 날 수도 있다고 알려진 전쟁 전후에 S&P 500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알려진 전쟁은 이렇게 D-Day 이후에 전쟁이 난 이후에 전부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전쟁은
하락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상승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지금 케이스가 아니니까 결국은 전쟁이 날 거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S&P 500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45도 각도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는 좋은 분석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의 굉장히 어려운 점은 러시아와 유럽이 너무 많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러시아가 일부러 전략을 쌓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러시아의 가스관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경제와 유럽의 에너지 산업이 서로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빨갛게 된 게 러시아에서 이미 공급되어 있는 가스관들인데 전부 유럽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동유럽, 독일까지 그렇죠? 네, 영국은 좀 벗어나 있는데 이게 노드스트롬 2인데 최근 이것 만들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났는데 그 전 것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를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결정을. 근데 스위프트를 끊어버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인데 제가 봐서는 서로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피해가 있고 유럽도 피해가 있고 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을 더 지를 것인지 아니면 끌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이 되기 힘든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리오픈을 제일 먼저 한 게 유럽 쪽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이 모든 것들을 블락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도 보십시오. 이제 2000년도에 살짝 줄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살짝 깎이는 건데 특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많이 해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그쵸? 저머니도 50% 정도 하고 이탈리아도 47%. 어느 나라 에너지 이 정도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큰 종속적인 걸로 보고 있죠. 저 먼 섬나라 영국 정도가 7%로 좀 포르투갈이나 멀리 있는 친구들은 유럽의 이쪽 왼쪽 끝절에 있는 애들은 좀 아직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러시아로 하여금 자신감과 너희도 내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함께 지금 뭐랄까 늪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로 한다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생각보다 더 빨리 협상이 이루어질 확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국가들이 얽히고 섞여 있다는 거. 파이프라인 보십시오.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인데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아시아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잡기가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3월 FOMC로 바꿔야 된다, 돌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죠. 여기에 현재 경제 지표가 살짝 부진하게 나오는 면들이 좀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게 변동성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월 초중반까지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과 실적 전망이 최근 살짝 하향 조정돼 있고 수급 불안 그렇죠? 3월 10일 날 코드러블 위칭 데이가 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레벨 다운 가능성도 언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3월 9일 중요한 대선도 있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국내 수급 불안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600선 하향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많았죠. 하지만 장이 하루 이틀 돌아서니까 또 확 잊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나 결국 3월주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로 봐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글로벌 금융시장, 코스피를 괴롭혔던 악재들이 하나둘씩 다 완화되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전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미 나왔고 3월 16일 정도에 FOMC가 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결판이 될 거고 선거도 3월 9일이면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언클리어했던 불확실성들이
확실한 면으로 바뀌는 달이 3월이다. 이게 증시에 최소한 부정적으로는 좀 작용하지 않을 거 아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비중 확대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부담은 3월 16일 3월 FOMC를 통해서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앞에서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미국은 절대로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공격적으로 호키시하게 외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연내 6번 이상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왔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가로 50bp를 2번 올리겠다. 이 정도만 아니다면 50bp를 한 번 올리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은 됐다. 준비는 돼 있다. 선반영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월 FOMC에서는 염전의 점도표 변화, 점도표가 나오네요. 주목하는 가운데 앞서간 시장의 우려가 진정되고 2022년 상반기 이후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만 한다면 시장은 재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매파적으로도 한다면 한 번 더 살짝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50bp를 올리고 비둘기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고 매파적으로 말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또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은 것을 대비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줍줍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3월 22 통화정책회의가 10일이 있는데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외환시장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은 3월 10일 유럽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크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 보였는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금리는 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의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가 약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긴축 부담을 선반영해서 달러는 약세. 그렇죠? 이제 시작되는 통화정책 정상을 반영해 나갈 유로화는 강세.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구도 속에서 달러화는 102포인트까지 갔다가 88포인트로 레벨 다운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선반영돼서 강해졌다가 나중에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따라서 달러 약세는 결국 신흥국이라든지 신흥국 아시아 중에서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의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 그러한 근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유로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나머지 통화들이 반대로 강세로 돌아설 그러한 상황. 한국 통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해줄 그러한 긍정적인 요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3월 10일 날 유럽 금통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5년간 미국 달러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네, 96까지 올랐죠. 좀 강세적인 면이 지속됐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금리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는 약세로 갈 확률. 네, 유로화 강세, 이머징 통화 강세. 그렇다면 코스피와 같은 그러한 이머징 통화성에 속한 우리나라들은 의외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확률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리오프닝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죠? 경기 방향성에서 코로나19 진정으로 인한 나비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숫자적으로 아주 폭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경제 활동의 회복 세력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만 없었다면 훨씬 더 속도가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개선은 미국 병목 영상 완화와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 안정은 글로벌 교육 개선과 맞물리며 경기 회복을 기대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리오픈전은 이미 1차 상승을 마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 렌터, 카지노, 제가 앞에서도 모기 달터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시세를 냈다는 거죠. 추가로 2차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가능도 해요.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수혜주를 찾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리오픈 수혜주를 찾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 수익이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중국의 새로운 모습이죠. 올림픽 동안 모든 걸 억눌러 놨던 중국이 과연 오미크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중국이 일단은 그동안의 긴축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느슨하게 통화를 풀어줄 확률은 높아 보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와 가장 많은 교역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심각한 변수로 될 확률도 높아 보이죠.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겠지만 2021년 러시아의 대수출국 비중을 보면 중국이 가장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와 제재가 있었을 경우, 물론 이제 중국은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나름대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화를 지속적으로 긴축으로, 경제를 긴축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양해를 앞두고 통화 조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주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리오픈에 대해서도 조금씩 대비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간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 그렇죠? 달러 약세의 움직임, 다음에 러시아와 무역을 많이 한 중국에서의 위축을 대비한 중국의 긴축 정책의 완화, 그렇죠? 그다음 리오픈에 대한 수혜 확대, 이 세 가지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매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제가 본 것은 역시 낮은 밸류에이션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그래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낮은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연속된 조정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크게 내려온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S&P 500의 12개월 선행 피퍼는 19배에서 220배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18배 수준에 거의 근접했죠. 조정이 훅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MSCI 코리아 인덱스의 경우도 퍼가 9.7배죠. 그렇죠? 네. 2020년 2월 코로나 터지기 당시 11.4배보다도 더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9.7배가 11.4배가 20% 정도는 주가나 인덱스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최소한 비싸서 부담되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진국 12개월 퍼 밴드죠. 네, 미국이 20배, 유럽이 14배, 일본이 13배, 그렇죠. 홍콩 15배, 그렇죠. 03년 평균이 동그라미이고 현재가 이 색깔인 주황색이니까 이 주황색이 03년 평균보다 동그라미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저평가됐던 건 독일도 밑에 와 있죠. 호주도 밑에 와 있죠. 그렇죠? 일본도 밑에 와 있죠. 미국도 밑에 와 있죠. 네, 유럽 밑에 와 있죠. 미국은 거의 똑같이 와 있습니다. 중국도 밑에 와 있죠. 네, 인도는 위에 고평가된 부분, 인도가 유일하게 고평가되는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살짝 고평가. 한국이 가장 낮게 9.7배에 와 있습니다. 대만도 저평가되어 있고 러시아는 뭐 상관없고 브라질도 살짝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서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전망치 상향 종목들을 한번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시젠, 네, 동양생명, YG엔터, 우리가 좋아하던 YG엔터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중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컨센서스 변화 7.1%로 이익률이 주간 상승률은 주식이 12.9% 올랐죠. 컨센서스 변화, 이익 변화율이 기존 전망보다 7.1% 상승을 했습니다.
대덕전자, 그렇죠? MC넥스, DB하이텍, IS동서, 카카오게임즈, LNF, BH. 지난 금요일날 올랐던 종목들이 모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조금씩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 한번 잘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괜찮다. YG엔터, 대덕전자, LNF, BH인데 대덕전자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네, LNF도 바닥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나고 제가 봐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V자 반등이지 않나? LNF,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은 이제 V자 반등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인지 하단인지 봐야 되는데 확실히 박스권 하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 BH도 BH는 요즘 뭐 워낙 PCB 업체들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플에 들어가는 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기판들이 이제는 가격들이 이제 고가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 있고 다양한 기판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올라가고 큐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일단 IT에서는 먼저 기판 업체가 확 치고 올라가죠. 심텍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네?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애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일단은 실적이 좋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삼바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3월 FOMC를 전후해서 코스피는 2600이탈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익 모멘텀이 강하고 네, 글로벌 변목 현상이 완화 중이고 경기 회복 수혜가 예상되는 리오픈주, 경기 소비재주, 반도체, 미래 먹거리이신 로봇, 그리고 6월 또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우주항공 등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나마 3개월 동안 하락 중인 메타버스도 3월 정도에 들어오면 순환매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존버의 영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메타버스 들고 있는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신정부가 들었으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건설주에 대해서 미리 한두 개 좀 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현대건설, GS 다음에 DL, 대림 DL, DLENC 뭐 이 정도는 좀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 온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에너지는 누가 이길지 모르죠. 어느 쪽이. 특히 온전은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했다가는 뻥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의 주장에 실리는 것들은 일단 발을 빼시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리오픈주로 상승을 주도했던 여행, 항공, 카지노, 화장품보다는 새로운 리오픈주가 필요하다. 그렇죠? 엔터, 의류, 레깅스 관련된 스판덱스, 에스테틱,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엔터 44, 하이브 포함해서 효성 TNC, 클래시스, 그렇죠?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중에서 가격도 낮고 실적도 잘 나는 종목들로 좀 시각을 넓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새로운 것들을 일단 찾기보다는 기존 것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 중에서 있는 것들은 이익을 좀 실현하시고 그 이익을 실현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 돈으로 새로운 것을 투자하는 어떤 스위칭 전략, 그렇죠? 이 전략이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요. 물론 강도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희석이 될 건 뻔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FOMC는 3월 16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다음 주 이제 대선이 있어서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들을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리오프는 확실히 이제는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이미 이제 결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적인 리오픈주가 아닌 2차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또 새롭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한 한 주가 아니겠는가. 자, 결론적으로 너무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좀 줍줍의 형태로 바닥에서 줍줍한 형태로 사서 모으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멋지고 또 대박이 나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입니다, 여러분. 봄도 좀 만끽하시고 기분도 좀 전환하는 노란 개나리와 같은 그러한 동심의 세계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진 한 주 되십시오.